네, 안녕하세요. 저 KB증권 리서치본부 자산배분 전략부에서 상업용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는 김미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사람이 많지 않은데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네, 준비한 게 좀 많은데, 네, 좀 그래도 저희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미국, 유럽, 아태, 서울 순으로 말씀드리려고 하고, 네, 미국, 유럽은 제가 말씀드리고, 아태, 서울은 저희 팀 장지영 선임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투자는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 그리고 유럽, 아태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간 한 1,200조 원 정도? 네, 투자가 있는데 한 5대 3대 2 정도이고요. 올해 투자가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아이고 처음 써봐서 이게 투자가 그렇게 많진 않았습니다. 보시면 이제 전년에 39% 정도 3분기까지 집계가 되었습니다. 네, 연간 투자 규모를 이제 줄 세워 봤는데 보시면 이제 2020년에 투자가 좀 줄었다가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인하되면서 21년, 22년에 투자가 늘었다가 금리 인상하고 나서 이제 올해 들어서 투자가 줄었죠. 우측에 있는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의 투자가 좀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의 예년의 2배 수준까지 투자가 있었는데, 네, 그 앞에 보셨던 요 연간 차트를 이제 분기로 쪼개보면 4분기의 투자 규모가 늘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2022년 4분기 들어서 이제 투자 규모가 적었잖아요. 다른 분기 대비 적었고 2023년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이런 현상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일어나는 현상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유럽과 아태의 이제 자산 유형별 투자 규모를 보면은 제일 밑에서부터 오피스, 물류센터, 리테일, 호텔, 아파트입니다. 특히 미국의 제일 위에 까만색 아파트 자산 거래가 21년, 22년에 많았습니다. 거의 한 40% 이상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네, 여기 실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뭐 아파트나 멀티패밀리 그리고 학생주택 쪽에도 좀 투자가 있었죠. 네, 미국 시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에 좀 작은 미국 지도가 있는데요. 이제 미국이 북동부와 서부와 남부 그리고 중서부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밑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선벨트 지역입니다. 네, 코로나19 때 서부와 그리고 북동부에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제 선벨트 지역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밖에 좀 자료들을 좀 놨는데, 네, 그 자료를 좀 보시면 세금이 좀 낮고 이제 그쪽으로 이동하는 이유들이 좀 설명돼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온화한 기후와 싼 물가와 그리고 세금이 좀 혜택들이 있는 점들이 가장 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지금 2022년 기준으로 상위 10위 이제 투자 도시들을 늘어서 봤을 때 한 7개 정도가 선벨트 도시들이었고 뭐 이런 이제 대도시들 뉴욕이나 워싱턴 DC, 시카고 등을 제외하고는 21년, 22년에 투자 규모가 좀 굉장히 증가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좌측 차트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3분기까지의 누적 도시별 투자 규모입니다. 1, 2, 3위가 이제 달라스, LA 그리고 애틀란타입니다. 애틀란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스탁이 작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네, 오피스는 이제 가운데 파란색인데 좀 투자가 저조한데 아파트와 물류센터 위주로 좀 투자가 많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해외 투자자의 경우 이웃한 캐나다와 싱가포르 그리고 한국 투자자도 좀 미국에 투자하는 주요 해외 투자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산 가치 상승률을 보면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은 2023년 1분기까지는 물류센터와 이제 주거 자산 자산 가치 상승률이 플러스였습니다. 3분기로 봤을 때는 이제 모두 마이너스가 됐는데 22년에 워낙 많이 상승한 부분들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본 환원율 캡 레이트는 임대료 나누기 자산 가치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좀 임대료가 상승하는 점을 감안해도 지금 캡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 가치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 두 가지 문제가 좀 앞으로 발생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치안 문제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부실 자산 투자 규모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좌측 지도를 보시면 푸른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2020년 대선 시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이고 빨간색은 공화당입니다. 그리고 물방울 중에 좀 진하게 표시된 지역이 대마가 전체적으로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네, 보시면 서부에 좀 많죠. 대마를 피는 곳이 많은데 저기가 이제 항구들이 많고 바다의 면에 있다 보니까 대마초가 이제 마약으로 옮겨가고 또 암시장이 발달하고 그래서 워싱턴주의 시애틀, 샌프란시스코의 이제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와 LA 이런 데들이 좀 심각한 치안 문제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부실자산 거래가 증가할 것 같은데 이때 2008년 금융위기 후에 한 2년에서 5년 상간에 부실자산 투자 규모가 늘었고 비율 또한 높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2020년 코로나19 발생하고 나서도 좀 부실자산 투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데, 네, 다들 체감하시듯이 지금 떨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문제들이 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기관들도 투자자들도 좀 몸을 사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오피스 시장을 살펴보면 2020년 코로나19 발생한 후부터 좀 수요로 볼 수 있는 순흡수 면적이 마이너스 수치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플러스면 수요가 는 거고 마이너스면 이제 빠진 건데, 네, 지금 시장 회복이 좀 안 되고 있고, 네, 근데 임대료 추이를 보면은 트로피 에셋이 이제 가장 등급이 좋은 자산이거든요. 네, 보시면 그래도 코로나19 직전보다 플러스 수치를 보이는데 대부분의 자산들이 마이너스로 빠졌습니다. 회복을 못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미국 오피스 시장 공실률 사상 최대치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20%에 육박하고 임대료 또한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피스 공실률이 높다 보니 이제 용도를 좀 타 용도로 전환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쪽에 2023년 들어서 22년 말과 좀 금리 인상하고 나서 또 공교롭게도 용도 변경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한 4년 정도는 아파트와 오피스를 중심으로 좀 차입금 만기가 도래할 것 같습니다. 뭐 올해 초에 SVB 사태도 있었고 리퍼블릭 은행 사태도 있었고 조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지만 그래도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네, 좀 고금리 상황에서 다들 몸을 사릴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그런지 올해 오피스 투자 규모는 거의 금융위기 수준으로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네, 물류센터 같은 경우 이제 대부분 시장에서 물류센터 상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네, 미국의 경우 가장 위에 있는 하늘색이 이제 임대료 상승률인데 가장 높지요. 뭐 유럽이나 아태 대비해서 높고, 그리고 신규 공급 물량을 2022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달라스 포트워스나 애틀란타나 피닉스 같은 그 선벨트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 신규 공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산들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 좀 지연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해당 도시들의 물류센터 임대료 공실률은 높은 편입니다. 네, 좌측은 물류센터 이제 자산 가치 추이고요. 우측은 캡 레이트 추이인데요. 지금 제일 위에 한 1,500만 원 평당 보이고 있는 쪽은 LA 메트로 지역입니다. 뭐 롱비치도 있고 LA 항이 있는데
코로나19 때 병목 현상 때문에 좀 아시아에서 오는 배들이 못 오고 있다가 이쪽에 오면서 좀 물류들을 놓는데 문제는 이제 뭐 인부들이나 기사분들이 다 그만둬서 좀 많이 적체되는 상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수요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비싸고요. 비싸니까 이제 캡 레이트이 가장 낮게 형성되었다가 이제 대부분 고개를 드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물류센터 이제 평균 자산 가치는 500만 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뭐 리츠 시장인데요. 사실 올해 작년 퍼포먼스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사실 2021년만 해도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이제 플러스 수익률을 대부분 섹터에서 내고 있었는데 네, 올해와 작년은 좀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 좀 수치가 좋아졌는데 아마 하반기 금리 인상 기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지역이나 자산별 특성 및 전망에 따른 선별적인 투자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 여름에 미국의 몇 개 도시를 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좀 담아봤는데 요거는 시장 말씀드린 다음에 이제 시간을 보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유럽 시장을 좀 마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거 재밌을 것 같죠?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유럽 시장 같은 경우 미국처럼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투자 규모가 이제 21년, 22년에 증가하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금리가 낮았던 또 환해지 수익도 있었던 시절에 좀 투자가 많이 있었고, 네, 좀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국가별로 살펴보면 여기 이제 노란색 영국입니다. 여기 영국 보시면 2015년까지 투자 규모 1위를 달리다가 16년부터 이제 좀 빠졌고 독일과 프랑스가 좀 투자가 많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브렉시트 투표가 큰 영향을 미친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때 독일, 프랑스 쪽에 투자했던 자산들이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산들이 있습니다. 네, 유럽 상업용 부동산 이제 투자자 유형을 보면은 한 45% 정도는 해외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자본이 좀 많이 있는데 주요 국가들을 살펴보면 주로 미국, 그리고 이웃한 유럽 국가들과 싱가포르, 그리고 한국 투자자도 주요 투자자입니다. 이제 금리가 인상되면서 조금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이제 우측 캡 레이트부터 보시면 좀 일제히 이제 모두 상승하기 시작했고, 굉장히 이제 정확하게 금리 인상할 때부터 좀 상승을 했습니다. 자산 가치 변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미 오피스는 좀 빠지고 있고 다른 자산들도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 투자자들의 투자 상황을 살펴보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19년 무렵까지는 유럽 시장에 이제 한국 투자자들의 투자가 많았습니다. 많게는 한 16조 원까지 투자가 발생을 했고, 국가별로 살펴보면 이제 주로 프랑스 쪽이 2019년 이제 6조 원 이상 이제 투입이 됐고, 뭐 영국, 독일, 뭐 벨기에나 뭐 체코도 있고 이제 있습니다. 네, 2020년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좀 이제 유럽 쪽 가던 투자가 이렇게 좀 미국으로 넘어간 부분이 있었는데, 또 22년에는 또 리츠 자산들이나 좀 여러 가지 필요로 인해서 다시 유럽이 증가를 했었습니다. 오피스 시장 전망을 이제 세빌스라고 하는 부동산 회사에서 한 차트가 이제 좌측에 있습니다. 노란색이 연말까지의 수요를 감안한 건데, 예, 연말까지 감안을 해도 이제 올해 오피스 수요는 그렇게 성적이 좋을 것 같진 않습니다. 네, 우측은 임대료 상승률입니다. 3분기 기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인데 뭐 대부분 도시에서 올랐습니다. 근데 사실 인플레이션이 심했었기 때문에 지난 분기와 지지난 분기로 봤을 때는 더 막 두 자리 숫자도 있었고, 그래서 좀 임대료가 빠르게 상승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류센터의 경우도 이제 임대료가 좀 꾸준히 상승을 했지요. 주요 도시 임대료는 이제 상승을 했고 수요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뭐 코로나19 이후 좋았다가 금리 인상한 다음부터는 좀 영향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 일드 캡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캡레이트이 이제 대부분의 도시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형성돼 있습니다. 임대료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캡이 올라갔다는 사실은 이제 자산 가치 조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네, 지금 저희 상품이나 이제 투자 쪽하고 얘기를 해보면 뭐 이제 캐시트랩 트리거 같은 게 좀 발동이 된다든지 좀 더 충당금을 넣는다든지 좀 고민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저의 이제 유럽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아까 못 봤던 네,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8월 말과 이제 9월 중순까지 이제 저희 자산들을 좀 보러 이제 6개 도시를 방문했었습니다. 지금 좌측 상단에 보시는 건 시애틀의 오피스 권역입니다. 지금 출근 시간인데 차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아직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시애틀은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본사가 있는 곳이죠. 지금 아래 좌측 하단에 있는 사진은 아마존 본사 인근입니다. 그래도 신규 공급이 좀 진행되고 있고 리테일들은 문을 좀 닫았지만 그래도 좀 활성화돼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측에 있는 두 개의 사진은 네, 위는 스타벅스 본사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이제 파머스 마켓이라고 이제 유명한 시장인데 관광객들은 굉장히 이제 다 많이 살아났고 실제로 이제 오피스 회복률은 코로나19 직전에 비해서 한 60%. 근데 이제 비행기, 이제 내부 관광객 비행기는 한 120% 정도로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네, 샌프란시스코입니다. 네, 샌프란은 이제 여러 기사에서 보셨겠는데 좀 악명이 높습니다. 지금 좌측 상단에 있는 이제 텐트처럼 보이는 네, 요 텐트입니다. 그 노숙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도심 곳곳에 저런 것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호텔에 가면은 여기 가지 말라고 이제 X를 쳐주시더라고요, 지도에. 잘 모르고 유니온 스퀘어에 묵었는데 네, 이 텐트 있는 쪽 이제 근처에 요 리테일몰이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보면 문을 닫았고 뭐 오피스도 문을 닫았습니다. 그 출근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차를 타고 빨리 왔다가 점심에 샐러드를 빨리 사서 도망갔다가 3시에 빨리 가더라고요, 집에. 그래서 좀 많이 좀 무서운 상황이었고 여기 가운데는 실리콘밸리의 구글 본사 인근입니다. 원래 구글 자전거가 유명하잖아요. 아무도 안 타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교통도 다니지 않고 제가 구글 갔는데 왜 구글 지도 틀리냐고 직원한테 문의했더니 우버 타 이러면서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어설픈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실망했고요. 그 밑에 유니온 스퀘어랑 이제 우측은 피어 39 이제 물개들이 있다는 그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보시면 그래도 관광객들이 좀 많이 방문한 것을 볼 수 있고 뭐 리테일도 많이 살아났습니다. 뭐 이전 같진 않습니다. 네, 그 샌프란시스코의 좀 오피스 권역의 양극화에 대해서 좀 생각해봤는데 여기는 세일즈포스 타운입니다. 그래서 큰 이제 세일즈포스 인터넷에 치시면 큰 건물이 나오는데 그 인근에 이제 이렇게 둘러싸고 네, 건물들이 이렇게 있는데 세일즈포스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그랗게 이제 둘러싸고 있는 지역 앞 마당이 지금 저 차 있는 푸드코트 있는 지역인데요. 점심에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나와서 점심을 사 먹고 그냥 일반적인 오피스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런 이제 환승센터가 있습니다. 교통 환승센터. 그래서 여기에 뭐 한 11개의 노선이 이제 미국 전역에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더 늘어날 예정이고. 그래서 2층에 가면은 이렇게 이제 자기가 원하는 번호 있는데 서 있으면 차가 와서 이제 차를 타고 내리는 시설이었고, 여기 밑에 있는 2개 나무 많은 사진은 옥상입니다. 그래서 저 위에 옥상에 올라가면 굉장히 넓은 녹지 시설이 있고 여기 이제 주민이나 뭐 동네 아기나 아니면 직장인들이 와서 좀 여러 가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서 여기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유니온 스퀘어랑 이쪽이랑 굉장히 다릅니다. 네, 그리고 LA입니다. 제가 본 LA의 첫 인상은 이렇게 빨간 옷을 입은 호텔 노동자들이 부부젤라를 불면서 파업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이제 코로나19 기간 동안 좀 해고를 당한 것 같고, 이들이 이제 주말마다 모여서 각 호텔 앞에서 파업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접근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좀 위협적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사실 여기 LA는 뭐 뉴욕시티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크고 유명한 도시인데, 보시면 이제 매물이 될 만한 이제 주요 자산들이 많이 있고, 네, 이쪽 좌측 하단에 있는 사진은 그 이제 한국 투자자들이 투자한 굉장히 유명한 호텔이 있는데, 거기 로비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끝도 없이 이제 오피스가 펼쳐져 있고 정말 이제 투자할 자산이 많은 곳인데, 이제 공실이 높고 좀 저런 치안 문제들이 좀 있어서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 사진은 좀 이제 익숙한 사진이죠. 네. 파리바게뜨도 있고 이제 뭐 소주도 있고, 여기 한인타운인데 사실 한인타운이 굉장히 크고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기업들이 좀 투자할 만한 지역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텍사스주에 있는 휴스턴입니다. 휴스턴이 이제 오스틴과 달라스랑 같이 세 개의 도시, 유명한 도시죠. 한국 투자자들이 꽤 투자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 첫인상은 또 요겁니다. 그 출근 시간에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도시가 죽어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JLL에서 이제 도시 회복도를 좀 조사한 게 있는데 휴스턴이 70% 정도 회복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코로나19 직전 대비. 뉴욕이 65% 정도 됩니다. 뭐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회복이 잘 됐는데 이거 뭔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높고 좋은 빌딩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점심에 제가 배가 고파서 BOA 지하에 내려갔는데 이런 이제 아케이드가 형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장도 열리고 먹을 것도 사 먹고, 그래서 사람 다 여기 모여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거기가 여기였습니다. 이 지하 터널 옆에. 그래서 그 다운타운 내에 이렇게 거미줄처럼 지하 터널이 다 뚫려 있어서 이 터널을 따라가다 보면 뭐 아마존 택배 찾는 데도 있고, 운동하는 기구도 있고, 탁구 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또 다음 이제 몰에 가면 이렇게 뭐 서점이나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이 지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텔 가면 또 사람들이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데 뭐 에너지나 석유 관련 컨퍼런스도 많고, 그래서 의외로 살아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애틀랜타입니다. 애틀랜타는 그 코카콜라 본사도 있고, 뭐 UPS 그리고 그 델타항공, 되게 유명한 회사들의 본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직항이 가는 도시입니다. 근데 그런데 비해서 너무 좀 작더라고요. 이게 지하철 노선도인데 공항에서 타면 20분 정도면 도심까지 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단순하게 요 5포인트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이 이제 역에 답니다. 그래서 여기 지하철역 보시면은 남쪽, 북쪽, 뭐 아마 동쪽, 서쪽도 있겠죠? 이게 다고, 근데 이제 길에 좀 코카콜라 이런 이제 간판이 많았고, 그리고 미드타운에서 구글 사옥을 발견했는데, 네, 아직은 이렇게 좀 공실이 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 애틀랜타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다양한 매력을 가진 도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포인트 역 앞 풍경인데, 여기는 이제 옛날에는 활성화되어 있는 언더그라운드 리테일이었던 것 같은데 망했고요. 그리고 요 앞 5포인트 앞인데 뭐 우리나라로 치면 용산이나 서울역 앞 개념일 텐데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아마 자기 차를 좀 많이 이용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 좌측 하단 사진은 지금 저 반짝이는 건물이 대부분의 도시에서 웨스틴 조선 호텔로 쓰이고 있더라고요. 동그랗게 생겨서. 근데 이제 다양한 건물들이 좀 많이 지어지고 있었고, 좀 주거가 섞여 있긴 한데 이제 새 건물들이 많이 들어오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센테니얼 올림픽 파크인데 좀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평화로웠고, 그리고 이거 우측 상단에 있는 거 이거 뭔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여기가 후터스라고 하는 주점입니다. 뭐 도시들에 많이 있죠. 근데 제가 이걸 왜 찍었냐면 다른 도시에 가면 7시나 9시에 문을 닫거든요. 여기만 12시,
뭐 새벽 1시까지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좀 늦게까지 좀 사람들이 좀 활동을 하는구나라고 느꼈고, 그리고 우측 하단에 있는 멍멍이 사진과 이 자판기는 공항입니다. 그 직항이 좀 오다 보니까 한국어로 좀 이렇게 경고, 개를 만지지 마세요, 뭐 이런 경고도 돼 있고, 자판기들이 이렇게 되게 다양한 코카콜라로 되어 있어서 좀 자부심 있으면서 작지만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 곳. 실제로 조지아주가 한국 기업이 외국인 투자자로서 가장 많이 투자를 한 지역이라고 하고, 현대자동차나 SK온이나 좀 주요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미국 올해 들어서 미국 오피스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면 현대자동차가 많거든요. 아니면 일반 기업들. 일반 뭐 기관 투자자나 운용사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애틀랜타도 좀 매력이 있는 도시인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맨해튼입니다. 네, 제가 맨해튼에 도착했을 때 사실 저 혼자 갔는데 이만한 캐리어를 끌고 계속 두려움에 떨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딱 도착했는데 안도감이 들면서 굉장히 많은 경찰들이 이제 좀 중간중간 좀 체크를 하고, 뭐 지하철이나 뭐 이런 데들도 많이 있었고, 밤늦게 돌아다녀도 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브라이언 파크이라고 좀 도심에 있는 그 타임스퀘어 인근에 있는 공원인데, 뉴욕시에서 이제 좀 유명한 뮤지컬 배우들이나 오케스트라들을 초대해서 오피스나 아니면 관광객들이 좀 이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사들을 가졌고, 이 밑에 허드슨 야드 쪽에는 웰스파고라고 하는 은행이 디제잉 행사 같은 걸 하면서 또 여기도 사람들을 모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 활성화와 그리고 노숙자들을 좀 이제 코드명 85인가 뭐 그런 걸 좀 이제 발휘해서 노숙자들을 좀 많이 좀 없어지게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들을 뭐 정신병동 시설에 가두거나 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되긴 했는데, 확실히 서부랑은 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좌측의 하단 2개 사진은 미드타운의 출퇴근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냥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출퇴근이 좀 이루어지고 있었고, 네, 그리고 오른쪽은 소호 지역, 리테일로 유명한 지역인데요. 그곳의 주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또 느낀 거는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는데 이들은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쓰는가? 이렇게 막 산더미 같이 쇼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저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상단에 있는 이제 사진은 구글입니다. 첼시 인근에 이제 강 옆에 구글이 있는데 좀 신기하죠. 1층이 비탈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층부터 오피스로 사용하고 있는데 좀 창조적인 창의적인 일을 해서 그런지 좀 저렇게 특이하게 생긴 이제 자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정말 수요만 이제 저 오피스를 채울 것인지, 아니면 저런 공간들, 엔터테인먼트 공간들이 또 추가 공간들을 좀 필요로 해서 렌트를 낼 것인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2분 남았는데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 되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브루클린 브릿지인데 여기 4명이 서 있고 아이폰 같은 게 이제 대로 이렇게 바깥에 달려서 음악이 나오면서 막 돕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보고 뮤직비디오처럼 주변에 이제 브루클린 브릿지들을 이렇게 다 보이게 해가지고 우리 막 4명이 춤추는 거를 뮤직비디오로 만들어주는 좀 놀이시설입니다. 왠지 한국에 나중에 저거 들어올 것 같아서 좀 호기심 있게 찍어봤고, 이 밑에는 9.11 때 공교롭게 다운타운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추모객도 많았고 경찰도 많았고 굉장히 삼엄했는데 뭔가 이 도시는 살아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제일 좀 마음이 평화를 가졌던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좀 부족한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다음으로 아태시장과 서울시장을 저희 장지영 선임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업용 부동산팀 장지영입니다.
시간이 조금 촉박해가지고 좀 빠르게 아태 시장이랑 그리고 서울 오피스 시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저희 팀장님이 미국이랑 유럽 시장 설명해 주신 대로 사실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서도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이제 주요국에서 금리 인상 추세를 이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투자 시장에서 유동성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측 차트 보시면 지금 시장에 해외 투자자 비중이 어느 정도 있는지, 자산이 시장에서 충분히 팔릴만 한지 시장의 유동성 지표를 점수화한 추세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서울 시장 그리고 시드니, 상하이 주요 시장들에서 2022년부터 급격하게 유동성이 감소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금리 정책을 유지했다 보니까 사실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서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유동성 점수를 보이고 있는 시장이고,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시장 유동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투자 규모 감소가 5분기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0% 정도 떨어진 감소한 추세를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오피스 중심으로 투자 규모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우측 차트 보시면 주요 자산 유형별로 투자 규모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추이인데요. 사실 이전에 아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도쿄 오피스 시장, 홍콩 오피스 시장 이렇게 주요 시장의 오피스에 투자가 이루어졌다면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투자 규모 중에 오피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30% 정도로 지금 이제 관측 이래로 처음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요. 오피스 투자 규모 자체가 타격을 더 두드러지게 받은 건 아무래도 임차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좌측 보시면 사실 대륙별로 오피스 공실률을 나타낸 건데, 미국 대비해서는 조금 공실률이 낮은 편입니다만 어쨌든 15% 코로나19 이후로 공실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서울을 제외한 주요 시장에서 임대료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자산 가치가 조정이 되고 캡레이트 같은 경우도 높은 금리의 영향으로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2024년에도 아무래도 오피스 중심의 투자 규모 감소 그리고 이제 오피스 임차 수의 조정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국가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서는 이제 주요 6개 국가, 지금 보시면 좌측 차트에 있는 6개 국가에 연간 투자 규모의 한 90% 정도 투자가 집중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2023년 들어서도 그렇게 주요 시장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요 주요 6개 국가를 제가 한 3가지로 조금 분류를 해볼게요. 지금 우측 표를 보시면 제가 2023년 YTD 기준으로 투자 규모 순서대로 분류를 한 건데, 중국이랑 일본의 투자 규모가 예년 대비해서 굉장히 평이한 수준이에요. 다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절반 이상 투자 규모가 감소한 시장들도 있는 반면 이제 금리의 영향을 받지 않았죠.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 중국 같은 경우 금리 인상으로 돌아서지 않은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가 대비해서 양호한 투자 규모를 보이고 있었던 거고, 한국이랑 호주는 2022년 상반기까지 해서 워낙 투자 규모 자체가 많이 증가한 국가들이었다 보니까 예년 대비해서 지금 전년 대비해서 절반 가까이 투자 규모가 감소했습니다. 싱가포르랑 홍콩은 사실은 최근의 유동성 감소보다는 추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데요. 홍콩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민주화 시위,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이제 투자 규모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였고, 2023년에도 그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홍콩의 오피스 투자 수요를 이어받은 싱가포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감소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투자 규모가 예년보다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시장은 그렇고, 사실 투자자들이 좀 신중해지다 보니까 어쨌든 투자 단위가 작고 그리고 어쨌든 높은 GDP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인디아나 베트남에 대한 투자 관심도 좀 늘었는데요. 사실 늘었다기보다는 조금 영향을 좀 덜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사실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이제 금리에 대한 민감함, 사실은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제도의 불안전함,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더 있기 때문에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 시점에 신흥국에 대한 투자를 권고드리는 건 아니고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어디에 투자를 주로 하느냐? 아까 전에 제가 중국이랑 일본 투자 환경 양호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 시장을 중심으로 볼게요. 해외 투자자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봤는데 2023년 YTD 기준으로 했을 때 일본에 가장 많은 해외 투자자들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일본에 지금 현재까지 한 10조 원 정도 규모의 자금이 흘러들어갔는데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금리 정책 때문이겠죠. 좌측 차트 보시면 이제 주요 투자 자산이죠. 오피스, 리테일, 물류센터 일드랑 그리고 이제 조달 금리 나타낸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쿄 같은 경우에는 주요 자산 유형들의 일드가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기반으로 스프레드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거고요. 사실 해외 투자자 관점에서는 환율도 중요한 요인이죠. 지금 우측 차트 보시면 연초 대비해서 최근까지 환율이 이제 달러당 148엔 정도, 그러니까 연초 대비해서 한 14% 정도 빠진 수준이고 원화 대비해서도 10% 정도 빠졌어요. 이제 어쨌든 환율 관점에서도 사실 일본 시장은 지금 매력적으로 작용하고 있죠. 다만 지금 이제 통화 정책이 수정이 되고 있고 2024년에도 점차적으로 통화 정책이 수정되고 금리가 인상되면 어쨌든 사실은 요 선호 추세는 조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워낙 많은 국가들이 굉장히 빠르게 금리를 인상했고 그거에 대비해서 사실 일본의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거다 보니까 상대적인 선호 추세는 이어질 거로 보고요. 그러면 일본에서도 어떤 자산에 투자를 했나라고 해서 살펴보면 아까 제가 오피스 임차 수요는 전체적으로 감소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추세가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고 어쨌든 그게 이제 유동성 부족이랑 맞물리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사실은 수요 부족으로 인한 투자 규모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우측 차트 보시면 자산 유형별로 해외 투자자들이 어디에 투자했는지를 나타낸 표인데요. 지금 보시면 오피스 투자 규모는 예년 대비해서 한 5%, 6%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거의 이제 절반 이상이 물류센터랑 호텔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공급이 많아도 워낙 견조한 수요를 보이고 있고 호텔 같은 경우도 관광산업 회복을 노리고 이제 밸류에드 투자에 접근하는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호가 나타났고 사실 2024년에도 그런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3분기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일본 전체에서 물류센터랑 호텔 투자 규모 비중은 전년 연간 전체 투자 규모 비중을 넘어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년 대비해서 이례적으로 좀 증가한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서울 오피스 시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오피스 시장은 사실 다른 주요 시장과 다르게 낮은 공실률이 특징이죠. 지금 보시면 사실 이런 특징을 만드는 게 스탁이 적다는 거거든요. 부동산 조사 회사들마다 다르겠지만 한 100개에서 200개 안쪽으로 저희가 투자할 만한 프라임 오피스 자산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급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좌측 차트 보시면 지금 주요 권역별로 공실률이 툭툭 상승한 게 신규 공급이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빠르게 시장에 흡수가 되면서 공실률이 빠르게 진정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최근 추세로도 굉장히 낮은 공실률을 유지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요 낮은 공실률 기반으로 임대료도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수요 같은 경우에는 계속 견조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분기 기준으로 해서 뭐 금융업종 그리고 테크 업종이 이제 절반 이상의 임차 수요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공간을 원하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 어쨌든 GDP는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간이 필요한 기업들은 있는데 공간이 없다 보니까 주요 권역 외에 서부 권역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네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성수동에서 자산을 매입해서 크래프톤 타운을 조성한다고 하죠. 크래프톤 외에도 사실 성수 말고 용산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서부 권역 중심으로도 수요들이 조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뭐 임대료 증가 추세 그리고 뭐 공실률 낮은 상황 이런 임차 수요 타이트한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거냐 한번 공급을 지금 예정된 공급 파이프라인을 나타내 봤어요. 임차 수요 같은 경우에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연간 한 9만 평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공급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공급 같은 경우에는 예년이랑 비슷한 수준이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다만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공급도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26년 보시면 GBC 들어가 있고요. 2029년 보시면 서울역 북부 역세권 사업도 들어가 있어요. 다만 사실 여기 있는 것보다 좀 더 지연이 된 그리고 사실은 준공되기 전보다 임차가 좀 빨리 되는 선임차된 자산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 타이트한 추세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투자 시장은 어떨까요? 사실은 임차 수요가 굉장히 견조하다 보니까 다른 시장들이랑 달라요. 어쨌든 미국이랑 유럽 시장에서 오피스 투자 규모가 절반 가까이 감소한 기저가 있겠지만 전체 글로벌 오피스 시장에서 서울 오피스 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2분기, 3분기에 11% 정도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측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 주요 권역과 그리고 분당 판교 권역 보셨을 때 1분기에 굉장히 큰 규모의 감소가 있었지만 2분기, 3분기엔 좀 양호한 수준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초다 보니까 뭐 예산 확정하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투자자들의 고민이 높아지고 내가 보유한 자산의 자산 가치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 때문에 매물 자체가 적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분기, 3분기에는 조금 양호하죠. 다만 사실 2024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쨌든 사실은 금리 높은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금리 인하, 금리 조정되는 얘기가 나오는 건 24년 하반기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24년에도 투자 규모 감소는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자산 가치는 어떨까요? 지금 저희가 서울 오피스, 프라임 오피스 캡레이 추이와 그리고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 추이를 나타냈는데요. 지금 여기 프라임 오피스에서는 역스프레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자산별로 아니면 이제 뭐 세컨더리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22년 하반기 기에서 역스프레드가 나타났고요. 이런 현상은 사실은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시장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금리고 금리의 향방이 가장 중요한 때이긴 한데 더불어서 사실은 이전에 뭐 높은 입찰가로 입찰 경쟁에 뛰어들어서 자산을 매입하고 그리고 이제 투자를 진행했던 때랑은 다르게 조금 더 기본이 되는 개별 자산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제 뭐 임차인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좀 다른 전략 이렇게 기본적인 부분들 개별 자산에 맞는 전략이 중요한 시점이 됐고요. 이런 분위기는 어쨌든 금리에 대한 변동이 있기까지는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서울 오피스 시장까지 마치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전체 시장에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